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셨더라고요. 많았죠. 예. 이거 하나 냈습니다. 예. 최윤성 씨의 예, 재윤성 씨의 아파트 슈퍼 사이클, 거대한 사이클이 온다. 진짜 옵니까? 사라. 예. 제가 2023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자산을 가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읽어봐야 되죠? 저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망고쌤의 컨텐츠가 계속 찍혀서 나오려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셔야죠. 예. 이런 솔직함 좋습니다. 책은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시는 거죠. 왜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했고 네. 그냥 이런 거죠. 옛날에 뭐 100억 자산가니 뭐 사서 얼마 벌었다느니 그런 네.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했고 네. 뭐 왜 집을 사야 되고 어떤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 그냥 적어놨습니다. 뭐 부록으로 이제 가성비 아파트 요만한 거 넣어놨으니까 초판 한정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했냐? 이걸 지금 해놓으면 한 2, 3년 뒤에 지금 책에 찍어놓은 가격이 그대로 있잖아. 그때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2, 3년. 그때 2, 3년 뒤에 꼭 나와서 여기서 비교하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그 테이블, 가격 테이블과 그렇지. 현재 테이블을 그렇지. 비교해서 변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괜찮았는지. 그래서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이클이 아직도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금리가 이제 하락해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2023년에 나와가지고 금리가 언제 피벗하는지가 중요하다. 뭐 올라가다가 꺾여가지고 내려간다. 역전세가 끝나는 달. 끝나는 달. 그럼 뭐 2023년 뭐 8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하락으로 내려가다가 피벗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또 분명히 오거든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그 타이밍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 무서워요, 이제. 무섭지. 하도 고생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2년 뒤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잘하시면 뭐든 우량 자산을 지금 보유하는 사이클은 맞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우량한 거 위주로. 그리고 장기로 보면 무조건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뭔가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뭐 전세 월세 사시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주 뭐 현명하게 네. 규제를 냈다. 그렇죠. 라는 평가가 이제 한쪽에서 있고요. 네. 뭐 생각보다는 조금 뭐 그래도 타격감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규제가 왜 좋으냐면요. 아무도 상상을 못했을 때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그래서 이번 규제가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메시지. 근데 뭐 그 다음 주 집값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KB하고 한국부동산은 여전히 빨간색인데? 그 왜 그런 거죠? 부동산은 큰 배니까 좀 기다려야죠. 시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다려야죠.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규제가 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촘촘하게 잘 막았어. 촘촘하게 잘 막았는데 오히려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엄청난 큰 구멍을 만들어 준 거죠. 구멍이요? 구멍이 엄청 안 보여? 이만한 구멍이 보이잖아. 잘 안 보이던데? 이게 그 규제의 디테일에 빠지니까 그런 거지. 구멍이 이만하잖아. 무슨 구멍이야? 6억까지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거 빨리 사라는 이야기잖아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잼통님께서 확실한 메시지. 6억까지 대출받아서 빨리 사라. 금리 사이클,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6억 효과가 일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눈높이와 6억 대출과의 좀 갭이 있지 않습니까? 6억 대출을 살 수 있는. 우리가 1216 대책이라는 게 비슷한 게 있었죠. 네. 15억 이상 대출 규제, 대출 제로. 그 다음에 뭐 6억부터 9억 사이는 얼마, 뭐 9억 이하는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출 한도를 금액에 따라서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액에 따라서 그 대출 한도를 정해줬던 그 시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9억 이하는 9억으로 빠르게 달라붙고 15억 이하는 15억까지 빠르게 달라붙고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은 금액으로 정해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12억대가 인기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말도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은 금액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플러스 6억 효과. 이게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 막대기에다가 아주 부드러운 끈을 달아놓은 거죠. 그 끈 끝에 이게 갈고리를 달아서 갈고리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낚시처럼 이렇게 낚싯대 보면은 이게 낚싯대가 있고 줄이 있잖아요. 이게 쭉 당겨서 탁 아파트를 긋는 거지. 이게 그 끈끈이 게임 있잖아. 이렇게 동전 놓고 딱
맞아요. 딱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자본이다. 낚싯대는 자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0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플러스 6억까지만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플러스 6억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는 허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그러는데 돈이 많은 게 아니고 현금이 많은 게 아니고 기존에 여기 보면 자본이란 게 있지, 자본. 자산이 아니에요. 30억 자산, 100억 자산 이런 게 아니야. 자본이란 게 있잖아. 자본, 자기 자본의 사이즈에서 플러스 6억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집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세금이 10억인 사람도 있고 5억인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다가 6억을 더 걸쳐가지고 간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서초를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20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6억까지밖에 안 되니까 성동구를 이제 살려고 하겠죠. 6억 더해서 갈 수 있는 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성동구를 6억 내고 살라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너무 좋아갖고 강남을 가려고 그랬는데 성동구를 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주춤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하락 전환이 될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참여를 조용해졌다가 다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니라 서울의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라 이사 가려고 했던 사람 몇 명만 움직여도 시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자꾸 오르면 이 사람들은 또 시장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쉬었다가 다시 참여하면 또 사람들이 그 불이 났을 때 한쪽으로 확 몰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돈이 줄어드냐? 안 줄어들잖아. 25만 원씩 나눠주잖아. 와, 씨. 우리는 15만 원이던데. 와, 4인 가족이니까 60만 원이야. 우와, 대박. 60, 그거 봤지? 그 다음에 추경 한다음에 추경. 추경으로 뭐 몇십조 뿌리고, 뭐 이렇게 뭘로 또 뿌리고. 사기 신도시. 쿠폰. 쿠폰. 뿌리고 막 이렇게 돈 막 정부에서 막 나눠주는 거지. 이제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만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식으로 보내고자 하지만 주식으로 갈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 만들 거거든요. 5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집은 투기라 그러고 주식은 투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5천을 만들 거라 그러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논리는 기본 논리는 그렇지만 되게 매우 탄탄한 논리가 있어. 부동산에 있는 돈은 생산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약간 사회 악처럼 얘기해요. 사회 악이야. 그래서 그 돈을 기업들에게 펌핑을 해줘야지. 잘 돌아가는 나라가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리고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의 부를 약탈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소비도 줄고 경기도 침체되고 다 이런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부동산에만 돈이 고여 있으면 되겠냐? 그렇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돌려야지 주식적으로.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생산적이지 않은데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부동산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주식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는 잘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그들의 논리고 실제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자, 이제 우리 25만 원 준다고 했는데 25만 원 줘야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 경제가 힘드니까 금리 내려야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돈도 못 풀고 금리도 못 내리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식으로 돈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출을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뿌릴 돈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당연히 부동산일 건데 그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을 자기들이 뿌리는 유동성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미국에 전에 돈을 뿌릴 때 그 돈을 막 찍어낼 때 그 돈을 담을 그릇으로 이제 코인을 선택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은 거지. 그 작전인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이런 생각하는 거지. 쿠폰도 그래. 쿠폰을 만약에 15만 원씩 줬어. 25만 원씩 줬어. 그러면 그 동네 시장에서만 쓰게 하잖아. 네. 그러면 그치. 그러면 그 동네 시장에서 쓰면 그 시장이 좀 좋아지긴 하겠지. 그럼 그 다음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을 뿌림으로 인해서 그 시장 생산의 총량이 늘어나냐 이거지. 생산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쓸 돈을 그 돈으로 쓰는 거야, 그지? 조금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돈 끊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니잖아. 네. 똑같은 거야 원래대로. 그러면 근데 문제는 그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겠지, 그죠? 그런 거야. 생산이 늘어나는 것을 동반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만 발생하는 거죠. 이게 화폐 수량의 원칙이잖아. 그 물건 전체의 가격하고 물건 전체의 양 두 개를 곱하면 돈하고 돈의 크기하고 똑같다. 근데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았어. 근데 돈은 늘어났어. 그러면 가격만 오르는 거야. 그치? 인플레이션만 생기는 거죠. 그죠? 맞죠? 네. MV는 PY. 오랜만에 들어보네. 맞잖아. 근데 이게 V는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돈의 양, M은 그 수량하고 가격이다. 근데 M이 늘어났어. 근데 생산량은 안 늘어났어. 그러면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플레이션만 더 부추기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주식으로 선택한 거죠. 주식은 올려도 사실 이렇게 평판이 나빠지진 않거든. 좋아질 수 있죠, 평판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나는 똑같은 이야기죠. 기업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막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해주면 되죠. 결국에는 뭐냐면 주가라는 게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돈은 투자했는데 그렇다고 뭐 경쟁력이 좋아지냐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주면 그럼 주가만 올라가지. 그러면 걔네들이 주가만 올라가면 또 뭐 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증자해가지고 돈 끌어와가지고 뭐 땅 사고 또 이러겠지. 그래서 생산성이 올라가냐 이거지.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돈을 훨씬 더 펌핑을 많이 하면 거기에 버블이 생기는 거고 주식은 떨어지면 바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3천, 4천, 5천 가는 게 마냥 즐거운 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펌핑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런 걸 얼마나 많이 봤어요. 한 방에 간다니까요. 한 방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씩 빠지잖아요. 집값은 급락했을 때 30% 빠지고 끝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더 빠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뭐 주식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뭐 잘 들어가서 잘 나오시면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생산성이 못 따라가면 그때는 이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자산시장이든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생산성이 못 따라가면 똑같다는 거죠. 기본 틀은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렇죠. 달라진 게 없잖아요. 유동성 늘어나고 금리는 뭐 동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안 내릴 수가 없잖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부동산 안 내릴 수가 없잖아. 어쩌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낸 게 아니잖아요. 그 이재명 잘했다고 하지 마요. 대통령실에서 자기들 아니라 그랬잖아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아무 말도 안 해요. 원래 그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지 자기가 한 건 아니에요. 잘하면 내 거고 못하면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 뭐야. 잘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고 할 거고 못하면 근데 지지율이 올라갔잖아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올라갔어요. 예, 잘한다고 평가하는 거죠. 예, 돈도 뿌린다 그러니까 또 더 올라가겠죠. 돈은 계속 늘어날 건데 영원히 뭐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올 거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지. 주식으로 벌면 뭘 할까요? 주식으로 벌면 기업에 계속 재투자를 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생산성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집을 샀어? 그러면 그 돈이 묶인다 그러잖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후레이님 집을 샀어. 그러면 내 돈은 어디로 가죠? 일로. 장롱으로 가요? 아니? 아니죠. 후레이님 통장으로 가죠. 네. 그럼 통장에 돈이 들어가면 그거는 뭐 해요? 또 돌죠. 그쵸? 그 은행이 가만히 둬요, 그거를? 뭐 내 걸 또 산다든지. 그치. 다른 걸. 사실상 내 계좌에는 10억이 있지만 그 계좌에 있는 돈이 그대로 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억으로 뭘 해요?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또 그 돈이 도는 거잖아요. 내가 10억만 넣어놨지만 사실상 내 계좌에는 현금 10억만 딱 넣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하잖아요. 대출을. 계속 무한으로 대출을 돌리잖아. 그래서 이게 왜 생산적인데 안 들어간다 그러는지 난 이해를 잘 못하겠네.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야? 그렇게 불러서 그러는 거지.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넣어놨으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이 잘 되면 기업에 대출을 해주겠지, 은행들이. 근데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데 기업은 돈 떼일 확률이 높으니까 위험 가중치가 높은 거 아니야. 그리고 주담대는 위험 가중치가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몇 배씩 낮은 이유가 주담대는 안전하고 기업에는 대출해줘봐야 돈 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많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느낌으로 자꾸 가는데 다주택자들은 본인이 다주택자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어. 그렇잖아. 아니 무슨 집이 떨어진다는 하락론자들 있잖아. 하락론자들은 집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집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러던데 뭐 어쨌든 좋은데. 집 없을 거 아니야. 다주택자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적폐인데 어떻게 다주택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다주택자인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 건지.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를 2억 5천부터 내고 시작하는데 살 수 있겠어요? 다주택자들이 막 달려든다고? 그동안에 문제 많았던 정권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종부세니 세금 취득세니 양도세니 전부 다 그대로 있는데 일시 유예가 조금 되긴 했지만 그대로 있는데 그걸 부담하면 취득세 2억 6천 내고 들어가서 종부세 내고 이러면서 버틴다고? 아니야.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계속 말하지만 2022년 이후부터 실수요장이에요. 실수요장. 실수요는 타치를 안 했기 때문에 실수요장이거든. 그 실수요자들을 옮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은 뭐야? 기존에 있던 집을 팔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 집에 플러스 2억 해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실수요자들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알잖아. 정권이 몰락하잖아. 킥보드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따릉이 타고 다니면서 막판에 2020년, 2021년에 집 샀던 연끌죠. 걔네들을 제일 마지막에 조지면서 정권이 내리막으로 간 거 아니에요. 뭐 대깨문이니 콘크리트 지지율이니 이런 말들 많았던 그 정권이 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을 때린 거야. 실수요자들. 안 잡겠다더니 진짜인지 알더라.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게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 금융위원회에서 한 거잖아. 그렇잖아.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발 담그는 것 같긴 하던데, 뭐, 이게, 매운맛이 많이 남았다. 이게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거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대단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에서 아까 오면서, 혹시 그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어도 대통령 했을 것 같아. 어디 가서도 살아남을 것 같아.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기적의 논리가 일반화되는 그런 기적을 계속 보고 있죠. 와, 대단한 사람이야. 호텔 경제. 호텔 경제. 기존에 몇백 년 동안 쌓아온 경제 이론을 한 방에 뒤집는 혁신적인 이론이었나 보죠. 네, 그렇죠?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가 보죠. 6억이면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10억이야? 이게 이런 거지. 내가 갈아타고 지금 실수요자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이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6억 안에 들어오면 옮길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꼭 10억, 12억 할 게 아니라 내가 15억짜리 살고 있는데 20억짜리로 갈 수 있는 거죠. 왜? 6억 대출이 되면. 이런 느낌으로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예전처럼 뭐 이렇게 딱 금액으로 끊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으로 끊어주니까 9억 이하는 9억 딱 달라붙고 15억 이하는 15억이 달라붙고 이게 자석 효과라고 했잖아. 자석 효과보다는 약간 지금은 그런 게 없진 않겠지만 나는 약간 플러스 6억 효과라는 게 있다. 아까 낚싯대 이야기처럼 이렇게 딱 줄이 길었는데 이제 딱 요만 6cm만 되는 거야. 6m만 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딱 당기는 거죠. 끈끈이 있잖아요. 동작 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낚싯대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추가로 낚싯줄은 6억까지만 6m까지만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그걸로 낚싯대가 원래부터 긴 사람은 저 멀리까지 던질 수 있는 거고 짧은 사람은 바로 앞에 던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의 반응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대출 규제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네네. 이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요약해보면 첫 번째 조하고 두 번째 조하고 달랐어요. 6월 27일 터지자마자는 강남권이 확실히 영향이 있었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어요. 호가가 많이 빠졌고 근데 그 주에 양천구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노원도 분위기가 좋았고 근데 그 다음 주가 딱 되니까 이제 한 주 딱 지나니까 오히려 이제 강남권은 호가 반등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에 좋았던 데 있잖아요. 양천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노원 이런 데는 호가가 이제 조금 다시 빠졌어. 그렇게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 영향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막상 이게 계속 나오니까 언론에서 계속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빨리 움직이는 부동산 데이터는 늦게 나오잖아. 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나오는 데이터가 반응하는 데이터가 심리예요. 심리. 사실 KB나 한국부동산원도 있지만 심리가 제일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2주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죠. 여기까지 떨어진 거 엄청 많이 떨어진 거죠. 그죠? 떨어졌는데 요건 뭐냐면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요게 추세 이탈을 하면 가격이 하락전환해 보통. 근데 아직 룸이 좀 남았어. 룸이 좀 남았는데 이틀 만에 이 정도 빠졌어. 2주 만에 이 정도 빠졌으니까 아마 이걸 뚫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가 이제 하락전환 하는지 안 하는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2023년 이게 2022년 12월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추세 이때 두 번 했거든요, 여기. 요때? 두 번 했거든요, 요때? 네. 요때 마이너스 저는 하락 전환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하락 전환을 많이 했고요. 여기는 하락 전환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상단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상단이 많이 올라갔죠? 그 여기서 이제 뭐 나의 영업 비밀이라 이야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뭐 여기 상단은 많이 높아졌고 하단도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2023년 겨울에도 요 부분 2023년 겨울에 이 부분이고 2024년 겨울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 반전했거든. 근데 2023년 겨울에 하락하고 2024년 겨울에 하락이 대출 규제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락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다. 바닥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번을 또 겪어놓으니까. 사실 그때 2023년 겨울하고 2024년 겨울보다 규제가 훨씬 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응이 좀 느린 거 보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락 반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심리를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가가 이제 되게 재밌는데 자 보세요. 강남구 호가. 제가 매주 월요일 날 취합하는데 오늘 이게 여기 나오느라 못했거든요. 전국 이제 서울을 보면은 제일 먼저 집이 내리려면 여러분 호가를 낮춰야 돼요. 주인들이 싸게 팔아야 돼요. 기존 가격보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50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이면서 신축인 단지들이 지난주에 나왔던 매물의 호가가 이번 주에 평균적으로 얼마가 변했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짝대기가 하나씩 올라오면 이게 보면 여기 1%라고 돼 있는데 지난주 평균적으로 서울 전체의 호가는 매물의 호가는 1% 넘게 올랐다라는 건데 이게 복리예요. 복리. 그러면 복리기 때문에 이게 1%고 52주간 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52주, 일주일 다른이 나오니까. 그래서 서울이 진짜 6월 27일 전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호가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호가가 2%대로 올라갔단 말이죠. 2%대로. 이게 52주간 계속되면 따따블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리기 때문에 1 플러스 2%의 52승이잖아. 1.02의 N승. 그치. 52승 딱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 많이 떨어졌고 요거는 지난주 월요일 기준이고 요거는 좀 내가 후랭이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돌려본 거예요. 관측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호가는 많이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지금 호가가 언제냐면 4월달 수준이에요. 4월달, 5월달 수준이라는 거죠. 4월달도 분위기 좋았거든. 그래서 지금은 호가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돌아간 것 같고 급하게 깎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주보다 올리고 있다, 여전히. 이게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지만 낮추고 있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네요. 일부 급매물들은 싸게 팔렸겠죠. 요게 뭐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오쏘공? 오쏘공 토호제 풀었을 때 그때 이렇게 올랐는데 그것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 이번이. 와. 장대 양봉이 3개잖아. 규제가 나올 만했네요. 그렇지. 아까 내가 영입비밀 알려줬잖아. 딱 언제 나온지 알려줬잖아. 딱 나올 만했다니까. 장대 양봉 이렇게 빵빵빵. 그래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말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토호제 풀리고 나서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 그 이후에도. 맞아. 근데 토호제를 다시 감았는데도 그랬잖아. 그때가 이런 분위기였다, 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절대 호가가 낮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호가 상승률이.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깎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 12월 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12월에 이랬다는 거예요. 12월하고 1월, 2월 힘들었잖아. 개헌빨. 그치. 그때 개헌빨 있고 거래량 2,000건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이제 하락이 오더라라는 거지, 호가가. 추세는 살아있다. 추세는 아직 살아있는데 몇 주 더 지켜봐야죠. 이게 호가가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몇 주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작년 12월에 대출 규제 지금보다 빡세게 안 했는데도 안 했을 때보다도 약간 느낌이 천천히 오는 것 같다. 또는 잘 버티는 느낌. 잘 버티는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보세요. 이 장대 양봉이 3개잖아요, 이게. 네. 3개인데 지금 보면 반등을 했죠. 반등 이렇게. 살짝. 네, 물론 요거 제일 마지막 거는 4일치 집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높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했다는 거야. 송파구 한번 볼까요? 송파구는 이제 다양한 물건들이 많죠. 여기도 보면 살짝 반등했죠. 2%대. 와, 미쳤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가 재밌는데 양천구는 보세요. 이게 양천구는 지난주에도 분위기 괜찮았거든. 그쵸? 2%대가 가다가 훅 떨어진 다음에 근데 이제 하락전환했어. 이게 물론 4일치이지만 0.07% 하락전환했다. 작년 12월 수준으로 하락전환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데이터를 찍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한번 다시 볼 건데 하락전환했다.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노원구가 분위기 좋다고 그랬거든요. 노원구가 거래가 된다, 뭐 수혜 지역이다 이랬는데 노원구도 보시면 마이너스 하락전환했죠. 근데 이제 여기도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중계동이 제일 인기 있잖아요.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호가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 이제 중계동 그렇게 어지러워요. 이게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고. 근데 중계동에 이제 메인 단지들은 아직도 플러스로 가고 있다 이런 거죠. 분위기 다른 거예요 단지마다. 조금씩. 그나마 좀 좋은 데는 호가가 좀 덜 떨어지고 안 좋은 데는 호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졌겠죠. 그래서 동대문구도 한번 볼까요? 동대문구 보세요. 반등했죠. 동대문구. 동네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 이게 마포가 의외로 좀 셌어. 이게 보니까 마포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사긴 샀나 봐요. 좀 여기는 쇼킹이 그래 들어갔네요. 강남을 못 가니까 이쪽을 이제 좀 이렇게 강남을 못 가는 뭐 대출 한 10억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산 게 아닌가. 성동구보다는 마포를 많이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확 빠졌습니다. 확 빠졌습니다. 이렇게 높다가 2%까지 갔다가 확 빠졌어. 이렇게 그죠? 마포구. 성동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성동구는 잘 버티고 있거든.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전환하진 않았거든. 근데 와 2.5% 거의 3%까지 갔었어. 와. 강남보다 더 빨리 올랐던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거 아닌가? 강남권도 많이 샀지만 여기도 대출 많이 받아서 많이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다. 전체적으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서울 평균으로 보면 호가는 버티고 있다. 평균이 이러니까 하락전환한 데도 일부 있을 거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구로도 봐주세요. 구로요? 노원이랑 비슷한가? 구로 한번 볼게요.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지만 이게 잘 버티고 있다. 구로는 별로 오른 것도 없잖아. 어제도 톡방에서 여기 보면 이게 약간 0.5 이랬는데 여기는 보면 여기는 0.3%네요. 근데 분위기 좋네요, 그죠? 예. 어젯밤에도 톡방에서 그 신혼부부인데 구로에 우리 바로 옆에 있잖아요, 투산 아파트. 네. 그 레미안하고 투산이 있는데 네. 투산이 이제 6억 이하래. 예. 그래서 거기 괜찮잖아. 그치?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근데. 큰 길 쪽으로만 다니면. 예, 앞쪽이 이제 지산이 들어오면서 좀 환해졌잖아. 그렇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그치? 좀 어지럽죠. 어지럽죠. 그러니까 그래서 큰 길 쪽으로 다니면 괜찮잖아. 예. 거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집을 사기는 사야겠다. 젊은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우리 톡방에서도 보면 옛날에 뭐 강남 이야기하고 막 반포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마다 점점 이제 성동, 마포 이제 약간 외곽 쪽으로 계속 톡이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강남 가격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강남을 추격 매수할 거냐 이런 문제는 장기로 안 보시면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야기였고. 그래서 결국 집값이 잡히겠냐, 그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 얘들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때도 보면 12.16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 12.16 9억 초과분은 20%, 9억 이하는 30%, 그 다음에 15억은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진짜 완전 얼어붙었었거든요 이때. 그래서 그때 훅 갔어. 진짜. 훅 갔어. 그래서 한참 동안 그 어질어질 했거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스멀스멀 올라가고 한 6개월 갔어. 맞습니다. 네, 그때 훅 갔어.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센데 말이야. 근데 내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투자자들이 겁나게 많았거든. 겁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실수요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안 건드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12.16 대책 당시에 서울의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당시에 이랬다는 거야. 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역시 강남권이라든지 이쪽 남쪽이 뻘긋뻘긋하잖아요. 진합니다. 이게 12.16. 근데 이제 2주 단위로 넘어가요. 2주가 지나니까 뭐 살짝. 지금 비슷해. 비슷해, 그죠? 살짝 비슷해. 근데 4주가 넘어가니까 보세요. 색깔이 좀 연해지기 시작하죠. 네. 자세히 보시면 강남권보다 변두리가 빨개지는 것 같지 않아? 변두리가 강남권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강서라든지 마포라든지 양천이라든지 여기 뭐 구로 왜 구로가 이러냐? 구로라는데 구로 금천 이런 데가 왜 여기 보면 노도강 이쪽도 그지? 가해가 빨개지잖아. 다시 6주가 지났어. 그랬더니 이제 가해가 엄청 빨개졌어. 그죠? 그리고 이제 8주가 지나니까 이쪽하고 위에만 그죠? 예, 노도강 금강구만 이렇게 빨개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빨개져, 그죠? 여기 허해지고. 진짜 희한하다. 이게 풍선 효과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때도 이제 높은 가격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강남이 빠졌냐? 색깔을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야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빠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제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금액으로 끊게 되면 이게 외곽으로 상승이 확산되는 속도를 가속화할 거다. 이야기 드린 게 그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이번에는 금액으로 끊진 않았네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거까지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너무 소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쫄았던 거지, 자기도. 이거 괜히 했다가 애들 민심 흉흉해지는 거 아닌가. 이랬더니 또 밀어주는 애들 있잖아. 또 댓글 부대들이 와가지고 막 너무 적절하게 잘했다. 울면서 막 이러니까 댓글에다 똑같은 논리 나오잖아요. 갭 투자, 전세 대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 집값이 올라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적절하게 규제를 잘해갖고 진작에 했어야지. 참 일 잘한다, 박수.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 진짜 일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지지율 올라가고 막 오히려 댓글이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100만 뷰 나오고 막 메소드 연기 막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뭔 이야기 해야 되느냐?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금융위원장은 안 바뀌었어. 네. 지난 정권에도 있었고. 네. 근데 이 사람 이력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에도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위원장은 아니었는데 그 금융위원회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의견 내는 사람은 금융위원장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은 얼굴마담이고 사실상 실세는 그 밑에 있는 청문회를 안 받는 차관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세잖아. 근데 왜 차관은 청문회를 안 하니까 집이 많은 게 덜통이 금방 안 나잖아. 그치? 근데 신고하잖아요. 신고하는데 청문회 때 막 털리진 않지. 들리진 않잖아.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알아서 낸 거지. 근데 이제 이번 정권의 코드를 맞춰가지고 낸 거겠지. 근데 이제 금융위원장은 F4라 그래갖고 한국은행장이라든지 다른 금융감독원장, 뭐 재정경제부 장관 이런 사람 4명이서 기재부 장관이랑 소통을 하는데 2명은 날라갔잖아. 공석이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금리를 내려야 된다. 계속 내려야 된다. 강조하는데 그 문재인 때 뽑아놓은 한국은행장님이 계속 아니다. 금리 내리면 집값 때문에 집값이 올라서 안 된다. 뭐 경제가 다 죽더라도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신년 만화로 대치동 집값도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려줄 건데? 그러면 거시 정책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거시 정책이 뭐야? 대출을 때려잡아라. 가계부채를 때려잡아라.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던 거지. 같이 가계부채를 때려잡으면 민심이 흉흉해지나 지난 정권에서는. 근데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바로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대출 규제를 엄청 빡세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메시지를 준 거지, 한국은행에다가. 그러면 이제 내릴 거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동결했잖아. 그렇지. 그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이런 그렇죠. 거지. 예, 그렇죠. 효과를 좀 보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은행장도 그렇고 금융위원장도 그렇고 지난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스탠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집값이 강남만 오르지. 서울, 전국은 다 내리고 있어. 무슨 소리야. 약간 근데 일부 오르는 것 때문에 규제를 막 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고 광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도를 넘었었다 생각하고 이제 한 방에 때린 건데 어쨌든 금융위원장이 뭐 이렇게까지 뭐 상풍선 효과가 올 거다, 뭐 플러스 6억이 올 거다, 뭐 결국 뭐 이런 거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대출을 잡아야겠다. 대출을 한국은행에서 원하는 명목 성장률 내에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이런 대출 규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 까보니까 고소득 전문직들 중에 흑수저들이 현금 흐름이 좋으니까 20억씩 받아가지고 강남집을 사고 있더라. 그럼 여기를 정밀 타겟으로 해야겠네. 그럼 여기 쪽이 대출이 많이 나가니까 여기 쪽 대출을 줄이면 관리가 되겠네. 그래갖고 딱 타겟을 해갖고 그냥 6억까지만 받아. 실수요 때려잡기는 그러니까 딱 6억까지만 받으세요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죠. 그게 단데 우리가 소설을 막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재테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냐. 돈 이야기는 좀 머리가 차가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집을 옮기고자 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주거의존의 자유가 있잖아. 능력이 되는데 대출을 왜 안 해주냐고. 문제가 많다 생각해. 그래서 그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좀 피해를 본다라는 얘기도 좀 데미지가 클 거야 아마. 네. 근데 고소득 맞벌이 중에서도 집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편은 싫어하는데 와이프들이 마상을 많이 입었겠죠. 마상 심하게 입었을 거야. 이번에 어떻게 꼬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나온다네. 막 이러니까 친구들은 다 서초동에 사는데 그 동대문에서 바로 서초동 가려고 그랬는데 성동구 가보니까 산동네던데 언덕이던데 그럼 마포가 조금 평진데 괜찮아? 그럴까? 했는데 마포 딱 때려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었나? 그럼 이게 지금 1216 때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한 6개월 정도 갔었습니까? 그런 그쵸. 잠잠함이? 네, 갔죠. 그러니까 완전 훅 꺼졌어요. 이게 뭐냐? 그때 한번 볼까요? 여기가 116 여기거든요. 여기 훅 이게 훅 갔죠. 여기 보면은 12월 16일 딱 정점이잖아요. 딱 여기 보면은 5월 16일 딱 6개월 간 거죠. 6개월 가서 바닥을 찍었는데 그 사이에도 뭐가 짜잘한 게 많이 나오긴 했어. 6개월 딱 갔습니다. 6개월. 심리는 6개월 갔다. 근데 그 사이에 보면 바닥에 흰 게 중요해요. 흰 거. 짝대기 보이시죠? 흰 거. 흰 거 보이시죠? 흰 거. 요게 뭐냐면 주간 상승률이에요. 여기 심리가 훅 갔는데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때도. 보시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거든. 네. 마이너스로 전환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중요한 거야. 심리는 훅 갈 수 있지만 심리가 보면 훅 떨어졌지만 이게 보면 바닥이 되게 높잖아. 네. 그쵸? 여기 상단도 높고. 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상단도 높고 바닥도 높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하락 전환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트리거는 뭐였습니까? 6개월 있다가 왜 하필 6개월 있다가 여기 보면 지금 빵 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때의 이 트리거는 뭐였어요? 2020년 4월이잖아요. 4월 13일. 생각 안 나요? 2월 달부터 코로나로 돈 풀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지금이랑 그냥 딱 보면 대자뷰 왔지? 내가 그래서 했잖아. 상품권 찍어서 보내고 지역 화폐 뿌리고 주경하고 막 이게 거기다가 사기 신도시 해갖고 보상금까지 풀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정신 차린 거지 이제. 쎄하지? 쎄합니다. 쎄하지. 많이 쎄합니다.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이번엔 전략적인 거야. 이게 그 문재인 정권의 참모들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이번에는. 의외로. 그래서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야. 그걸 주식으로 선택한 거지. 5천을 보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5천 되면 그 돈으로 뭐 할까? 생각이 좀 들긴 하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장으로 다 날라는 거 아니야? 쎄하다. 충격적이다. 돈 풀고 지역 화폐 뿌리고 쿠폰 뿌리고. 그렇지. 또 그것도 있습니다. 저 또 해당되는 거 또 하나 있더라고요. 소상공인 뭐 또 있어요. 소상공인 공과금 뭐 내주는 거 있더라고요. 50만 원 한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사업자가 있잖아. 개인 사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출이 많이 줄었어.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강의 같은 걸 했으니까. 근데 이제 딱 코로나가 오니까 못 모이잖아. 매출이 훅 줄잖아. 이거 돈 넣어주더라니까? 그때는. 지금도 넣어줘요, 지금도. 지금도 넣어준다고? 이번 주가 신청 기간이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뭐 공과금 내주는 거야. 이번에 문자 안 왔던데? 뭐 있어요, 그것도. 그래 있어? 네,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때는 받아가라고 계속 문자 보냈어. 지금 신청 안 하시면 안 된다고 계속 문자 보냈다니까. 돈 받아가라고. 근데 어떡할 거야 이제. 근데 문제는 그때랑 좀 다른 게 있어. 그때는 금리가 이제 0.5까지였나? 0.5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이제 중금리. 중금리잖아.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 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빠르게 내려가가지고 0.5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20년에 그 불같은 장을 기억한다면 지금 좀 떨리긴 한데 근데 그때처럼 세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 그치? 좀 누적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는 중금리일 때는 힘을 발휘하는 게 입주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내년부터 절망적인 수준으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청년 임대주택도 입주 물량에 넣어가지고 발표를 했어. 계속 했어, 그렇게. 3만 호 넘는다고 계속 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사람들이 안 믿잖아. 그래서 부동산 114에다가 압박을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도 부동산 114 통계에다가 청년 임대를 넣는 걸로 해서 부동산 114 이렇게 뭐 이야기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역시 통계 아닙니다. 통계 조작이죠. 예, 조작이라기보다는 뭐 기준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없이 기준을 바꾸는 거죠. 역시 잘해. 잘해. 역시 통계는 잘해. 한국 부동산원도 그때 표본을 바꿨어. 그 일 터지고 나서 표본을 바꿨거든. 예, 그래서 그 당시 데이터는 별로 신뢰 안 해. 그 당시에도 그래서 KB 거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손 안 대고 있잖아요. 뭐 통계 조작도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조작했다는 것도 조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뭐 말이야 방구야?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한국 부동산원가 데이터를 많이 주로 보긴 한데 뭐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량이 없다는 거, 40년 만에 제재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게 3년 이상 간다는 게 다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웬만한 그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뭐 용인수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구축이면서 살기 좋은 데 있잖아. 네. 그런데 전세 매물이 없어. 절망적이 큰일이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보면은 전세 매물이 이제 한 20% 줄었다, 30% 줄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데만 딱 찍어서 보면 있잖아요. 그 입주 물량 없고 약간 10년에서 20년 사이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데는 진짜 전세가 하나도 없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전세 대출 막는 걸로 잡겠다라는 생각인가? 이런 소설을 쓰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그게 안 잡힐 거라는 이야기죠. 그지? 막 기존에 이제 새로 사면서 전세 넣는 사람들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지. 기존에 전세 대출 받고 있던 사람들이 연장하거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그래서 집이 좀 내려가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가지고 밀어 올릴 거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런 거지. 마라탕인데 마라탕인데 매운맛이 있고 안 매운맛이 있잖아.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마라 샤브샤브 이런 거 가면 육수가 반 딱 잘라가지고 그 짬짜면처럼 반 잘라가지고 태국무늬. 태국무늬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은 빨강 매운맛 이쪽은 안 매운맛 이렇게 알아서 담가서 먹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래서 내가 빨간 맛을 맛보기잖아. 맛보기. 빨간 맛을 너무 좋아해. 그 빨간색에다 육수를 자꾸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밖으로 넘치기 전에 요걸 넘쳐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치? 자꾸 부으면. 그지? 무슨 이야기냐면, 전세가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면, 전세 가격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넘쳐가지고 이게 매매로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넘어가는 포인트가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가율 기준으로 해서 뭐 60%가 돼야 넘어가는, 65%가 돼야지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근데 그게 시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65%가 돼야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매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전체적으로 없다는 거야. 그런 시기에는 65% 넘어가고 막 2, 3천짜리 갭이 나와야 넘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투자에 대한 기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클 때는 50%대도 넘어가. 이렇게 전세 안 살고 매매로 넘어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항상 수치를 정해놓고 몇 프로 이상 넘어가야지 뭐 가격이 밀어 올리는 거야. 이거는 그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이 막 다르다는 거야. 50%일 때도 이번에는 50% 잠깐 넘었는데도 53%거든 서울은. 근데 전세보다는 매매를 쓰다게 해갖고 매매가 많이 올랐잖아요. 심리가 이렇게 달아오르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알아버렸네. 심리에 연동해가지고 이게 그 전세가율 심리가 좋을 때는 전세가율이 낮아도 그렇죠. 넘어가야죠. 억지로 그렇죠. 넘어가야죠. 억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장에서 65%가 넘어야지 이제 매매가 위로 올라가는 건데 65%가 안 됐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해요. 근데 뭐 일리는 있어. 근데 그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지. 얼마나 매매에 대한 열망이 크냐,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열망이 크냐에 따라서 전세가율이 낮을 때도 매매로 넘어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서울 외곽에는 전세가율이 높은데도 매매가 안 오르기도 해. 맞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갭이 항상 2천만 원이야. 항상 2천만 원이야. 그 좋아하는 거 10년 전에도 2천. 그게 5만 보들이 좋아하는 데 있잖아. 항상 2천이야. 안 올라. 왜?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그거 공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하니까 갭 붙은 거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돈 벌었다고 막 떠드니까 뭐 100억도 벌었고 50억도 벌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지역마다 시기마다 그 전세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 다르니까. 근데 항상 2천인데는 거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로는 아무리 곱해봐야 제로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조심해야 돼. 특히나 이제 투자자들이 싹 씨가 마른 이런 시점에서는 특히나 그런 거 갭 붙어 있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는데 매매를 안 하고 전세로 가려고 그러니까 전세 또 계속 오를 거란 말이지. 그게 중요한 거다. 월세로 좀 유도하려는 뜻이 아닐까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그치.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약간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이게 막 나도 싫은 건 싫은데 머리가 차가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는 거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게 전세자금 대출 막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에도 나왔잖아. 이야기가. 재작년에도 나왔나? 작년에도 나왔잖아. 그때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회피하는 방법이 엄청 많다니까. 그러니까 등기 치는 날하고 전세자금 대출 실행하는 날하고만 같지 않으면 돼. 그거 회피하는 방법이 되게 많다니까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냐면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저는 갭투자가 없어질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몰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걸 또 딱히 발라낼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실수요랑 지금은 실수요랑 투자랑 섞여 있는데 옛날에는 투자가 대부분이고 실수요는 이만큼 있으니까 그냥 때리면 대부분 돌 던지면 대부분 다주택자가 막 이렇게 받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돌 잘못 던지면 실수요자가 아이씨 막 이런단 말이야. 식빵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규제를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대통령실에서도 규제할 때 자기가 안 했다고 일단 하고 효과 좋으면 싹 발담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갭투자 또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는데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집은 안 지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계속 집값 잡아달라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월급 빤히 내가 현실은, 아마 집값 안정되면 좋지, 내려가면 좋지. 근데 빤히 현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보다 훨씬 빨리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 들어가지만, 그냥 그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모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이제 이미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이미 전세를 끼고 이제 뭐 집을 사놨어. 그러면 집이 한 세 채 두 채 있을 수도 있잖아. 자유잖아, 자유 그거는. 그렇지?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쫄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냥 자기가 못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럴 때 뭐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 대거 자금을 1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넣으면 되죠. 그냥 문제 없잖아.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사놨다가 못 들어가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팔고 그걸 레버리지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돈은 지금 없고 뭐 사놔야 되겠고 그래 전세 깨놓고 사놨다가 그거에 꼭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투기야? 이해를 못 하겠네. 미리 내 집을 찜해놓는 거잖아요. 찜. 야,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식은 되게 투자죠, 그죠?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아, 오늘 샀다가 아침에 샀다가 점심에 팔고 이래도 투자지, 그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잖아. 영업이익? 그치, 뭐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투자죠, 그죠? 투자. 좋네, 투자. 부동산은 훨씬 기간이 긴데. 훨씬 긴데 막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에 10년인데 훨씬 긴데 그렇게 보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훨씬 길게 보면 투기죠. 오르면 투기예요.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예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은 뭐 유료소득이 노동소득인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자본이득을 보려고 근로소득으로든 이게 막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근로소득으로 남들보다 부자 되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다 똑같은 거야, 심리는. 근데 왜 꼭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고 주식으로 벌면 투자고 코인도 투자라고 그러고 와, 코인은 뭐 2436으로 돌아가는데 눈이 빨개가지고 막 아래 위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도대체 투자하고 투기의 뭐 구분 기준이 뭐야? 그냥 네 마음이잖아, 네 마음. 그죠?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를 거야? 그거?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비슷한 단어가 없대.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는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 야,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딨어? 그렇잖아. 아니, 그럼 주식은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한 거 아니야? 0.1%만 벌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씩 벌잖아요.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은 몇 배로 10배인가 올라요. 1년 동안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쓱 들어오는 게 집은 필수재거든요. 네, 필수재니까. 필수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쓱 들어오거든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아이 진짜 왜? 열받네. 아니 진짜 사람들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선동을 하는 것 같아. 잘 생각해보자.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근데 이 동네에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이 사탕을 얼마 주고 사 먹을까요? 1,000원 하면 사 먹어, 안 사 먹어? 맥스로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겠지. 네. 근데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사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얼마 주고 사 먹어 이제? 만. 그래. 서울에 집이 200만 채가 있어. 아파트가 200만 채가 있어. 근데 사람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맥스로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냥 10억 주고 한다고 쳐봐요. 근데 집은 안 짓고 200만 채 그대로인데 막 추경이다, 뭐 지역 화폐다, 뭐 25만 원 막 찍어주고 뭐 신도시 개발하면서 막 화폐 풀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맨날 빚을 내야 되니까 채권 막 찍어내고 이렇게 돈을 계속 찍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10억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서울에 집을 안 짓기 때문이에요. 집을 안 짓기 때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집이 너무 많으면 투기꾼들도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집이 없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자본의 논리 아니야? 당신들은 왜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해? 평생 저축만 하고 살지. 그럼 내가 평생 저축만 하고 살면 그 저축을 가지고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자연하게 저축하는 돈이 많으면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야. 왜? 저축하는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자잖아. 이자가 낮아지니까 수지가 맞는 게 생기니까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집값을 잡는 게 국정 목표인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단 한 나라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있고 중국도 포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약이 뭐냐면 집값을 잡겠다가 아니라 공급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겠다라는 걸 주로 공약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왜? 자,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 그러면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러면 집은 비싸면 안 되니까 계속 안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집을 안 찍어놨는데 돈이 늘어난 만큼 오르게 돼 있다는 거야.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일시적으로. 근데 결국엔 지나고 나면 돈의 크기만큼 집을 안 지은 만큼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그럼 내가 맨날 그럼 아파트를 지어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민간 기업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를 왜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해놓고 집값이 오르니까 다 투기꾼이다 뭐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걸 동조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봐봐. 문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얘가 문제라고 계속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는 거야. 이런 비밀까지 이야기해야 돼.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좌측 손이 아픈데 좌측 손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우측 손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얘를 계속 때리면 좌측 손 아픈 게 해결이 되냐고. 안 되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픈 거라고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얘한테 문제를 씌우니까 여기서 계속 조져봐야 해결만 안 되고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를 뭐 상처 연고를 바르든 그래. 깁스를 하든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막 여기를 때려. 진짜 미안한데 이 왼손이 있잖아. 어제 그 장난치고 까불다가 다쳤어. 근데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아픈데 사실은 오른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왼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를 미안한데 치료할게. 왼손이 좀 잘못했더라도 좀 봐줘. 그러면서 좀 참아줘. 그러면서 치료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야 오른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왜 왼손을 밖에 나가게 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다. 그치?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막 요즘에는 부동산 채널 보면은 어떤 채널들은 정치화하는 채널이 있어. 정치 세력이 된 사람들이 있어. 후랭이. 후랭이 정도는 귀여운 거고. 그러니까 후랭이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로 먹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전망이 듣고 싶은 거죠. 집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려면 당장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집은 항상 필요하니까 그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어쨌든 간에 집은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안 사면. 네. 그러면 그거 결정을 하려 그러면 앞으로 집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집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월급보다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닌 것 같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사람들이 전망이란 걸 귀를 기울이고 보는 거잖아. 시장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지. 메커니즘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 우리같이 막 날티 안 나고 막 고급진 단어 쓰면서 나이브 이런 거요? 나이브, 스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 피크 아웃 뭐 이런 거 이야기 쓰면서 엄청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BGM도 막 디징 이러면서 어둠이 쫙 깔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기심에 가득 찬 뭐 도깨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섀도우 복싱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망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전망이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망이 계속 틀리시는 분들 있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이 계속 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망이 틀리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잖아. 사과 안 하고 계속 해. 그러니까 댓글이 뭐가 달려요. 니는 언제쯤 맞출 것 같냐? 뭐 너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너는 언제쯤 맞을 거냐? 계속 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내 전망이 맞는데 국가에서 윤석열이가 그쵸.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이 전망이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정부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1단계였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 그래서 윤석열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올라.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 시장을 전망이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나의 전망대로 시장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게 민이다 하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근로소득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민이다 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야.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큰일 하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하는 거지. 무섭지 않냐? 어디 공장 나가서? 무섭지 않니? 국밥 말고, 털분의 국밥 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이렇게 댓글 보면 참, 무섭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건가. 집이 오르는 거는 일시적으로 투기꾼들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일관되게 쭉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심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틈만 나면 팔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근데도 아직도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지금 이분의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도 있겠지. 지방에서 산 사람 일부도 있겠지. 그럼 지방에서 산 사람들이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책을 쓰면서 섀도우 복싱은 다주택이다, 갭투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집을 공급하는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려? 나는 의의가 없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런데 다시 차갑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계속 다주택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공급은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 서울면 관심이 많으시죠? 지방에 가보세요. 지금 서울 빼고 전국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입주 물량이 많은지 알아요? 2020년부터 얼마나 호황장이었어. 그래서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죠.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2022년이 터지면서 줄줄이 중단된 거죠. 네. 근데 2020년, 21년에 분양해 놓은 게 3년, 4년 지나면 언제 2024년, 25년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25년까지 전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26년보다 또 끊어져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야. 보세요. 가격이 안정되는 거라고. 그런데 서울은 어때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안 돌아가잖아.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겠어? 그 규제로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다 뭐다 뭐 왜 그걸 하겠어? 얘들이 있잖아. 재건축하면서 전체적인 집값을 올린다니까? 이런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야.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서울 집값 기준으로 보면은 경험을 했잖아. 딱 안정됐던 시기는 언제냐면 IMF 금융위기 2008년 2022년 그 코로나 위기로 금리 급등할 때. 이 세 개는 위기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가 거의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는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급등밖에 없다. 금리 급등이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서울은. 그럴 때 그러면 서울 집값만 잡히겠냐, 그럴 때.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할 거 아니야.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나는 거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 잡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망해서 다 박살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왜 그걸 모르지? 그런데 위기가 아닌데 집값이 진짜 안정됐던 적이 있어. 서울 집값이. 언제? 1991년부터 1996년이에요. 6년간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 그때가 바로 대공급의 시대예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시기. 근데 1기 신도시만 입주한 것 같죠? 그 시기에 전국에 입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에도 집값이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엄청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집값을 잡는 방법은 투기꾼을 얼마나 조졌어요. 2017년부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엄청 올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대공급의 시대를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대공급을 하려면 뭐 우리가 도봉산을 싹 밀어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뭐 공공이 짓든 민간이 짓든 상관없어요.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유부지 이런 얘기하는데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뭐 동사무소를 뭐 위에다가 종상에 위로 올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 1년에 아파트만 5만 호가 공급이 돼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만 호가 나오겠어. 유유부지를 딱 활용해도 실제로는 1년치도 못 채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땜빵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걸로 뭐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기가 차.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동대문에 가죽 가방이 없어가지고 루이비통을 사나? 아니잖아. 동대문에 가면 가죽 가방 2만 원, 3만 원 사지만 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메트로시티, 뭐 코치, 루이비통 이런 거 차냐고. 많지만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풍부한 시대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좋은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 그러면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취직할 때 일자리가 없어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안사나 이런데 공단에 가봐라. 일자리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데 가서 나보고 일을 하라고? 지금은 봐봐요. 그러면 서울에 집이 너무 비싸요. 야, 3억 5억 하는 빌라도 엄청 많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살아라 그러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대문에 가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메트로시티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뭐 토건조기 뭐 언론하고 합작하고 이 토건조기 조중동 조중동이랑 뭐 해가지고 뭐 그래 그게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왜 헌집이 새 집이 되니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인프라가 확 바뀌고 입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오르지.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공급이 막 쏟아지면 그때 안정될 건데 그게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지.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그게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총대를 맨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 상관없어. 빨간색이 끝나고 그 집을 재건축해서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리는데 재개발도 10년 걸리고 하는데 정권은 5년이잖아. 5년 끝나고 나서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 놈이 하나도 안 해요. 왜? 지난 정권은 적폐야. 나쁜 놈들이야. 싹 없애고 새로 해요. 자기만의 것으로 새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택지지구 같은 거는 누구 조성해놓고 땅 있으니까 언제 줘도 됐잖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47% 해제하고 그래서 그거 해제된 걸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재지정하고 또 그러다가 진행되고 있으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뭐 한강뷰 나오는 임대 아파트를 내놔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해라. 이러면서 계속 못하게 하잖아. 왜? 집값이 오른다고. 근데 당장 아픈데 진통제만 놓는다고 지금 그러면 몸이 아픈 게 해결이 되냐? 지금 다 진통제만 놓지
근본 치료를 안 하고 있잖아. 다 그런 거야. 집값이 올라? 그럼 다주택자 뭘 조질까 이번에는 이 새끼들. 뭐 하고 있어? 세금. 싹 다 까봐. 야 이거 강남 사고 있네 지금 20억 반. 이 새끼들 조져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공급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집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뭐 90%는 괜찮으니까 해당 안 되니까 10%면 괜찮아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 10%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그때도 당신은 10%니까 감수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이미 이야기했다. 이게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고 있다. 사야 된다. 당장 사라. 알겠어. 금리가 내려가고 하단에서 피벗이 돼가지고 올라오려면 아직 몇 년 남은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다. 뭐든지 잘하시는 거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평균하고 편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편차. 네. 배운 거잖아. 네. 나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이제서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좀 알아가는 것 같아요. 평균이라는 게 있고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 분포를 그리면 이제 가운데가 평균이고 이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종이 이게 막 좁게 막 돼 있는 거가 평균으로 많이 몰린 거고 이게 넓게 돼 있는 게 평균에서 많이 퍼진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옛날로 갈수록 평균에 많이 수렴했다 그러면 지금은 갈수록 평균에서 많이 편차가 되게 커지는 느낌이다라는 거죠. 서울에 아파트가 오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평균 기준으로 편차가 엄청 커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택 브레인시티도 마찬가지고 자, 그 노도강도 마찬가지고 금강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 집이 10억이고 얘가 15억이야. 그럼 15억짜리가 20억 오르면 나는 5억은 안 오더라도 바로 3억은 바로 따라갔거든. 근데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우리 집은 안 오른다 그러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금리가 이제 중금리 2.5, 2.7 뭐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물량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물량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오르는 시기는 끝났어. 모두가 다 오르는 시기는 금리 상단에서 피벗 할 때 그때 핵심지들이 한 번씩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적정수는 내려오잖아요.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에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수급에 따라서 상승률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너무 하단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두가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기로 왔다고 봐요, 저는. 하반기 되면 금리가 또 한두 차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물량 많은 데보다는 물량 없는 데가 수익률이 더 좋은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택 브레인시티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죠. 평택은 그 평택 평야예요, 평야. 평택, 평평할 평자예요. 택이 평택. 그러니까 땅 자체가 평평하다는 거야. 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잘 작동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일시로 쏟아지고요. 그 다음에 그게 소화될 때까지 한참 뒤에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막판 되면 불처럼 올라가는 게 호재들을 막 갖다 끼워. GTX가 들어온다. SRT가 들어온다. 그리고 영원한 테마가 있지. 세계 최대의 삼성 공장. 이야. 근데 경기 남부 분양할 때는 삼성을 다 넣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수원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 삼성전자 생활권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수원 밑에는 전부 삼성전자 생활권이야. 그렇게 보면 돼. SK가 좀 건드리겠지만 그게 처인구 이야기고 좀 이렇게 약 타긴 했지만 어쨌든 다 삼성이야. 삼성전자 생활권이야. 삼성을 붙여야지 분양이 돼. 그래서 그런 데는 공급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쫙 되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오래 가거든요. 평택은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를 싸다고 미분양 난 걸 추천하면 그거는 어쩌면 기회비용을 약탈해 가는 거죠. 하방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방은 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떠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뜨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가면 2년 뒤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못 들고 물리는 거야. 그 원리를 왜 몰라? 계속 이야기하잖아. 제일 마지막에 오르기 때문에, 상승이 막바지에 오르기 때문에 그때 딱 취해가지고 사면 2년 뒤가 돼야지 일반 세율이 되거나 비과세가 되니까 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년이 딱 됐어요. 나오면 되잖아. 못 나온다? 왜? 그때도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르고 있어서 못 팔아서 물리고, 또는 팔라 그랬는데 2년이 안 돼서 못 팔아서 물리고, 물릴 확률이 거의 75% 이상이다. 계속 고수의 영역이거든. 거기다가 사람들을 밀어 넣는다는 거는
제가 말하는 기회비용 약탈자죠. 그 사람의 기회비용을 약탈해 가는 거죠. 이 사람이 1억 벌 수 있었는데 5천만 원 약탈해 가는 거지. 왜냐면 이게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평택이 굉장히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조정 기간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하방이 이제 요 정도면 바닥이 다져졌다. 뭐 PIR로 보나 뭘로 보나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도 이게 더 이상 빠지긴 어렵다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논리는 좋잖아요. 가격이 빠져야 오르죠. 빠져야 오르죠. 빠졌어. 이제 올라가겠지. 강남은 오르는데 계속 오르는데? 왜 오르지 이게? 왜 그러지? 막 왜 오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납득이처럼 왜 그러는 거지?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생각해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많이 빠지면 오르는 게 맞겠죠. 맞는데 그거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공급이 충분하면 아파트의 시가총액 총량 자체가 클 거 아니야. 뭐냐면 3억짜리가 10개면 30억이죠.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근데 1억짜리 1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30개야.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채우려고 그러면 30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도 총량이 늘어나면은 시가총액은 똑같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택은 다 좋은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 좋아. 다 좋고 호재도 좋고 삼성전자도 많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기면서 그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따라오는 업체들까지 해갖고 얼마나 유입이 많냐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죠. 아니 그래서 그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될 거 같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이 넓긴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도 막 이렇게 쑥쑥쑥쑥 올라오고 있는 걸 미리 그냥 사는 게 낫지 않냐?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다음 올라올 때는 경기도는 어디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갈 그 다음 타임을 그냥 단계에 있는 것들을 탁 사면 되지. 한참 뒤에 오를 거를 미리 들어가 사는 거는 그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비용 약탈자인 거죠. 그러면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같은 맥락으로 동탄도 보면 되는 거예요? 동탄도 굉장히 땅이 넓고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동탄은 조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에요. 근데 분당보다 더 큰 데가 있어요. 동탄이에요. 동탄이 분당보다 집이 더 많아요. 엄청 큰 그릇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엄청 크다는 거야. 그 동탄도 가면은 막 사람들이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옆에 산 쪽으로 해서 지금 아직도 중동탄 옆에 계속 분양하고 있거든. 네. 그쵸? 분양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롯데백화점 있고 그 GTX 역이지. GTX 역 있고 뭐 SRT 들어오는 그 동탄역 쪽은 되게 비싸. 근데 옆으로 갈수록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마다 2억씩 떨어진다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횡단보도 하나 건널 때마다 1, 2억씩 떨어지거든요. 그게 되게 막 스펙트럼이 되게 20억짜리도 있고 아직도 4억짜리가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되게 높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동탄에서도 살고 싶은 곳은 되게 비싸고 덜 오르면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줄어드는 거지. 중동탄 이런 데는 가격이 또 안 올라요. 남동탄 이런 데는. 거기도 또 가보면 또 남동탄에서도 괜찮은 데만 또 비싸요. 그 주변으로 보면 싹 이게 아래 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 난이도가 있어. 동탄이라는 신도시 자체는 딱 떼가지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거죠. 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거주하면 그냥 좋은 데 사시면 돼요. 뭐 시분단지나 동탄역 인근을 사시면 되는 거고. 남동탄에 가더라도 우미린 있어, 우미린. 그 호수공원 앞에 그 근처에 괜찮은 거 3단지, 4단지, 우미린 밑에 이렇게 호수공원 끼고 도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사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호수가 굉장히 크던데요. 좋아요. 그 루나 뭐 이런 컨셉으로 해갖고 밤에 막 불꽃쇼 뭐 쇼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뭐 그 가면은 그 애들 데리고 놀기도 되게 좋은 데도 많아요. 락거몽 뭐 이런 데 막 생겨가지고 락거몽 있는데 그쪽 근처에 쫙 생기고 이래갖고 괜찮아. 만족도 높아.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가를 그 시행사라고 해야지. 건설사 우미에서 직접 관리하거든. 분양을 안 하고. 회장님 딸이만 한다나. 뭐 어쨌든 직접 관리하거든. 뭐 극장도 있고 막 되게 좋아요. 관리 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쪽 뭐 괜찮은 데만 사야 된다. 동탄은 그렇게 봅니다. 물론 나중에 중동탄이니 이런 데도 오르겠지. 근데 나는
그런 데서 많이 물어봐, 저한테 물어보면 그냥 팔고 좋은 데로 가시라고 얘기해요. 비싼데요? 아니, 이사 갈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런 거잖아요. 팔고 이사 가시라고. 아마 어차피 삼성전자 생활 거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축을 좋아하고 가격이 싸니까 일단 거기 들어가시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 살기는 좋은데 집이 안 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수지의 집을 샀던 20평짜리 썩어 문드러지는 걸 만드지. 오래된 아파트 이런데 구축 사는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르니까 열받잖아. 그래서 이제 옮기고 싶은데 막상 거기 들어갈 이제 용기는 안 나고 오르는 거지, 구축에. 오늘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데 내일에 내가 바뀔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오르는데 계속 살면 되잖아. 그치?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당장의 안락함이 중요하냐, 아니면 미래가 나한테 더 중요하냐. 그 두 개 중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재테크 입장에서 보면 뭐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냐. 브랜시티는 아니네. 망고쌤의 기준에서는 다른 게 좋은 게 더 많지 않을까? 대안이요? 많지 않을까? 기회비용 약탈자가 되긴 싫다, 나는.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소개해서 내가 사면, 또 기본적으로 수수료도 많이 나가잖아. 그 수수료가 다 내 분양가 아니야? 그렇죠. 그걸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죠.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죠?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MGM이라고 하죠, MGM. 그잖아, 뭐, 보험도 그런 거 있잖아. 보험도 보면은 꼭 자기한테 들으려고 그러잖아. 좋은 상품인데. 맞습니다. 꼭 자기한테 들어야 된다면서. 나만 뭘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교회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맞아요. 똑같잖아요. 인천 송도 어떻게 될까요? 6월 27일 막차 계약했습니다. 우리 멤버십 분께서. 송도요? 네. 항상 평택 이야기가 나올 때 같이 질문하시는 곳이 송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송도도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국제 이런 거 들어가면 또 뭐 이렇게 인천 쪽은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국제 신도시 이런 게 맞아. 들어가야 돼. 싹 다 국제잖아. 학교. 비행기가 뜬다는 이야기야. 국제 신도시는 비행기가 뜬다. 근처에 이런 의미인데 송도도 자세히 보시면 109부터 뭐 1, 2, 3, 4, 5, 6, 7, 뭐 1109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보면 109는 오래됐다고 약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시 보면은 109가 제일 살기 좋거든. 그린워크 1, 2, 3, 4 막 이런데. 그치? 그런 데는 그냥 눌러 산다 그러면 뭐 수익률이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봐. 살기도 좋고. 근데 이제 외곽으로 막 옛날에 609, 709, 809 막 809 특히 거기는 막 되게 좋다 그랬어. 신축 막 들어오니까 갔는데 가격이 계속 안 올라. 그래서 여기도 송도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하면서 동탄하고 비슷한 거야. 메인이 있고 계속 옆으로 집을 찍어내니까 이제 옆으로 갈수록 그 그릇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그릇을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유동성이 계속 들어와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살기 좋은데 그런 데가 돈이 몰리는 데가 지금 가격이 떨어질 때는 특히 그래요. 기대감이 커져야지 옆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지금 말하시는 송도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09 이야기야. 1, 2, 3, 뭐, 그 근처에 있는 공구를 얘기하시는 거지. 신축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곽이라 그러면 거기까지 올라가려 그러면 물량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진 않겠습니까?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막상 송도로 가보면 너무 좋거든, 살기가. 송년화부터 해가지고 너무 좋거든. 그래서 매료가 돼가지고 사시는데 생활의 편리성은 송도가 뭐 거의 서울의 어느 도시에 어느 구하고 비교해도 좋죠. 아름답죠. 기가 막히던데. 그래서 사고 싶은 거야. 공원. 사고 싶은데 집이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 고민이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실거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송도의 메인 그 공원 있잖아요. 거기 호수공원 비슷한 거 있잖아요. 호수공원이야. 그 주변으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격이 또 오르겠죠. 또 분양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남았잖아 아직도. 가위를 떼워야지. 크리스탈 차이 뭐 이런 거 쫙 나오고 그건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메인으로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뭐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양주 또 나온다. 양주도 항상 나와. 이게 옥정. 거기도 들이 많잖아. 양주도 옥전지구. 살기 좋거든요. 되게 좋아요 거기. 살기는 좋죠. 나도 가봤어. 아파트 가면 쫙 특산물이 뭐야? 양주의 특산물. 뭐예요? 아파트잖아, 아파트. 그 양주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또 가격이 공급이 너무 많아갖고 경기 안 좋을 때 막 폭삭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싼 거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타이밍 잘 보고 나오겠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닥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 타이밍 잘 잡아서 나오는 시기에
많이 올라갈 거냐 적게 올라갈 거는 결국에는 물량이 결정한다. 금리가 그때 너무 떨어져가지고 1% 떨어져가지고 유동성이 막 불리면 몰라도 아마 적정 수준 범위 내에 있다고 보면 물량으로 결정될 거다 이런 거야.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라는 건데 네. 안 보잖아 너무. 다 해놨는데 경기도 어디 양주시 볼까요? 회천지구구나. 옥정이 아니고 회천지구. 알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양주를 이제 왜 자꾸 타이밍을 잘 잡으라고 하면 작년에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이게 보시는 분 빨리 드릴게요. 빨간색은 입주 물량이에요. 2024년에 입주 물량. 네. 그리고 파란색은 적정 입주 물량. 그리고 이게 10년 누적 입주 물량. 그러니까 10년 누적 입주 물량이 적정 입주 물량 대비 많죠. 네. 이런 데는 신도시가 많은 거예요. 10년 동안 물량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생각해보면 양주가 많이 올랐냐 안 올랐냐 이거는 요게 결정한다는 거야. 네. 단기적으로는 요거 차이가 결정하는 거죠. 작년에 입주 물량이 많았으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싸게 좀 사고 이랬겠지. 근데 올해부터 어때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10년 대비로는 많이 훅 줄어들잖아. 네. 내년부터가 뭐냐? 내년이 없잖아. 그래서 올해 잘 들어가서 여기 2027년에 많아지기 전에 요거는 조금 많아도 그때는 분위기가 떠 있어갖고 별로 느낌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2년 타이밍 잘 노리고 나오면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분양하기 시작했거든. 그게 이제 3, 4년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 입주 물량 같은 것도 보면 여기 지도 보면은 한눈에 다 나와. 여기 어디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네. 빨간색은 이미 입주 물량이 끝난 거예요. 끝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 2023년이잖아요, 빨간색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여기 2024년일 거야. 색깔이 약간 다르죠. 그쵸? 조금 더 까만색이 들어가 있죠. 요런 색깔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거든. 그러면 앞으로는 요 라인에 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옥정지구라든지, 여기, 회천 어디 갔어? 위에. 덕계 회천. 덕계 회천. 여기도 보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풀리는 거지,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거지. 근데 대신에 타이밍을 잘 잡고 나와야 된다. 물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땅이 많잖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송도도 똑같아. 한번 볼까요? 네. 말 나온 김에 데이터를 좀 봐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본다. 망고쌤이 어차피 다 읽어준다. 그러니까. 망고쌤이 내가 이야기해주면 봐라 좀. 송도 봐라 좀. 이게 봐라. 많잖아. 연수구 송도. 작년에도 많고, 올해도 많고, 10년 누적도 많고. 10년 누적이 많으면 장기적인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신도시네요. 그렇죠. 여전히 신도시인 거야. 그리고 올해도 많잖아.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 다만 내년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2026년에 뚝 떨어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2020년에 분양하고 2021년에 분양한 게 이제 2024년, 5년에 입주를 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양을 못 했잖아. 그러니까 2026년에 가격 다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는 거야. 어떻게 빵이냐, 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에 분양을 했으면 2026년에 입주를 하거든. 근데 2022년에 분양을 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시기에 어떻게 분양을 해?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2026년부터 물량이 줄어들어요. 수요 공급의 법칙이 돌아간다니까. 다른 데는 우리 서울만 안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벌써 집이 안정됐을 걸. 공급을 많이 하게 했으면. 근데 그게 10년 전부터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10년 전에 다 해제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게 이제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사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의 잘못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 띄는 애, 눈에 띄는 애들을 이제 조지라고 하는 거지. 대출 막아야 돼. 대출 막아야 돼. 집 사는 이 애들 나쁜 애들이야, 애들. 집 사는, 어디 감히 대한민국에 집을 사. 갭 투자가 뭐야, 갭 투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집값 올리는 거 봐. 빨리, 요거 또 잡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와, 잘한다. 막 이게, 그 집값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니까. 빵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또 어딨어? 아까 어디였지? 경기도 평택 한번 볼까요? 평택 동탄. 봐봐. 이런 그래프를 봤어. 내가 계속 평택을 이 데이터 보여주면 너무 실망할까봐 안 보여주는 건데 말로 돌려서 이야기한 건데 아니 뭘 더 이야기하냐고. 이렇게 봐. 적정이 올해도 내년에도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많았고 내년에도 많고 후내년에도 많고 10년 누적도 많고 그러니까 10년 누적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누적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삼성전자가 와갖고 오는 사람보다 집을 더 많이 졌다고. 그래서 이런데 무슨 시티? 뇌시티? 이 데이터를 봤잖아. 그래서 내가 계속 더 좋은 데가 많다. 더 좋은 데가 많다. 비슷한 가격으로 아까 숫자 보니까 확 와닿는데. 뭘 더 이야기? 요런 데는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죠?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이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못 할 것 같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하니까.
그렇죠. 데이터는 거짓말 안, 데이터는 아무 말 안 하죠. 데이터는 아무 말 안 해요. 데이터가 무슨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방구야. 데이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데를 밀어넣는 게 뭐냐면 기회비용 약탈자라니까. 그렇잖아. 내 이야기 하락론자들이랑 이런 데 가라는 사람들은 기회비용 약탈자고 둘 다면 안 되는 거지. 미분양을 보세요. 하늘로 치솟고 있잖아요. 요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6,000세대나 되잖아요. 6,000세대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해결이 안 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좋아하죠. 잘해줄 거죠. 잘해줘야죠. 그런 거죠. 근데 산 사람들은 뭐 물리든가 말든가 상관없잖아요. 분양이라는 게 그런 거야. 치고 나가면 끝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양이라는 게. 광명은 이제 작년, 올해 이렇죠? 파란색, 그렇죠? 예, 보면 10년 누적 입주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죠? 여기에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요런 경우에는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광명은 좀 풀리는 게 뭐냐면 광명은 광명 하나로 보면 안 되죠. 보세요. 광명은 여기 안양천 있잖아요, 안양천. 안양천이고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여기 안양천에 붙어 있는데 이쪽 위에는 양천구 서울이고 여기 경기도인데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잖아요. 공이. 그쵸. 공이고 서울 생활권이잖아. 그러니까 서울에 묻어가는 거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강명 옆에 여기 부천 원미구 밑에 이런 데 있잖아. 소사, 범박 이런 데가 옷길 이런 데가 원래 또 물량이 또 많아. 여기 같이 봐야 돼. 뭐 어쨌든. 근데 여기는 이제 물량이 엄청 많지만 서울에 붙어 있고 이 서울 주변 여기 주변이 싹 씨가 말랐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있어도 가격이 반등이 빨리 오는 거야. 다만 내가 2024년에 광명하고 성남을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성남은 내가 그때 성남을 하시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가격은 비슷한데 성남시 한번 볼까요? 성남시는 보세요. 물량이 없잖아요. 광명은 이게 오래 많고. 그러니까 성남이 빨리 비슷한 가격이 출발하면 성남이 더 빨리 갈 거니까 이런데 그래서 성남을 이야기한 거야. 성남에 가면 계속 기회비용이 어떻겠어요? 좀 더 적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이 그러니까 뭐 좀 더 오른다는, 좀 더 빨리 상승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24년에 광명 산 사람보다 성남 산 사람들이, 구성남 산 사람들이 수익률이 더 좋았겠죠. 기분도 더 좋았겠지.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제 광명을 서서히 볼 때는 맞아. 네, 그런 거죠. 그러면 마피 1억일 때 사지 뭐 이야기하지 왜 지금 이야기해줘요? 마피 1억일 때는 사자마자 등기 쳐야 되는데 현금이 그러면 10몇 억씩 있어야 되는데 10몇 억이 있으면 그때는 강남권에다 갭 투자를 하지 왜 그 광명을 사요? 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저는 어차피 적폐니까요. 투기꾼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다. 그래서 물량을 잘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물량에 특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 다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페이지, 제일 앞에 한 페이지만 봐도 대부분 다 나옵니다. 뭐 더 복잡한 거 생각보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누구나 들어가서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리얼망고. 지역이 막 나오거든요. 지금 개봉, 뭐 세종, 파주, 뭐 지금 다 관심 지역들 나오는데. 자, 들어가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네.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얼망고 에듀 치시면 그게 메뉴에 리얼망고 프리라고 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광명 사요? 광명 사, 실고지 할 거면. 자신 있게 사요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시즌이 됐네요. 이게. 자신 있고 우린 2023년부터 했잖아. 2023년에 뭐라고 했어요?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네. 2024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용기를 내지 않았음을 올해 후회하고 계시네요. 올해 용기를 안 내시면 내년에 후회할 겁니다. 그랬잖아. 네. 2025년에는 뭐라고 그랬어? 2023년에 사지 않았음을 2024년에 후회하고 2025년에 사지 않으면 2026년에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보고 적폐라 그러고 막 망우쌤, 분당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20평 정도 작은 평수 어디 사면 될까요? 얼마 있는지를 말해야지. 핵심지랑 아닌 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5억에서 7억 정도라고 합니다. 5억에서 7억 정도로 집을 산다고? 그러면 5억에 7억 정도면 이게 대출 포함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대출 안 포함이면 5에다 6을 더하면 11억이고 7에다 6을 더하면 13억이잖아요. 네. 그 가격 내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딱 느낌이 딱 와. 자, 볼까요? 여기 보면 서수정 그러잖아요. 네.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이건 이제 분당의 서수정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서현역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학원이 많은 순회동 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왔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자동에 뭐가 신분당 선호 들어오고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정자동도 같이 뜨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서수정 위주로 보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지하철역 기준으로 보면은 인프라가 지하철역 근처에 다 박혀 있어요.
롯데백화점도 있고 AK 플라자도 있는데 여기는 AK 플라자가 오히려 더 인기가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삼성 플라자였죠. 정제역 쪽은 이제 그런 백화점 같은 건 없지만 여기 학원가도 들어오고 건물들이 깔끔한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역에 붙어 있는 데는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 서수정 여기 있는 데 있잖아. 여기는 비싸고 그래 한 블록을 넘어오면 한 블록 이게 있잖아. 이렇게 이 블록 있잖아요. 이 블록까지는 비싸고 요 너머 블록은 이제 싸다는 거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럼 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데는 뭐냐면 여기 효자촌부터 해가지고 여기 샛별이라든지 푸른마을 정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20평대라고 하시니까 젊은 분들이거나 아기가 어린 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쪽을 푸른마을이라든지 효자촌이라든지 그 샛별마을 이런 쪽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쪽을 요 블록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있다. 20평대 있고 제가 요거를 그 작년 초에 우리 그 멤버스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분 똑같은 질문이 있었어. 수지에 사시는데 그 9억 이하였거든 그때는 9억 이하여가지고 내가 그 애기 거에 신생한테 줄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라고 해갖고 인테리어하고 사시는데 되게 만족하시더라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때 얘기 나와서도 되게 이야기 많이 했었어. 9억 이하 컨셉으로. 그때 분당 얘기 많이 했어요. 똑같은 거지. 둔천동 13억에 분양할 때는 아무도 안 받고 이제 26억 하니까 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늦지 않았다 생각해. 맞춰서 사시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그러면 여기 안 되면 수지로 내려가야 돼. 수지구청역 있는 데 있잖아요. 그 근처 보시면 아마 이쪽을 물어보시는 게 이쪽 생활권이니까 물어보셨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는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망포로 가야 돼 이제. 영통이나 망포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망포는 좀 그냥 돈에 맞춰 가는 거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예, 그런 느낌으로. 사회초년생 하나만 더 받아주십시오. 사회초년생 좋습니다. 어제도 사회초년생이던데. 시드 6, 7억 정도 있는 신혼부부인데 서울 서쪽 강서, 영등포, 마포 살만한 곳 있을까요? 본가가 여의도라 구축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전세하려고 했는데 매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서쪽이라 그러면 영등포 쪽을 많이 보시는데 영등포 있고 영등포에서 안 되면 뭐 이렇게 DMC 쪽 있잖아요. 상암. DMC 자이 뭐 있잖아요. 그 DMC가 여러 개 있거든. 그 은평구 쪽에 DMC가 있고 서대문구 쪽에 DMC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일산에도 DMC가 있고 네. DMC 중에는 서대문구 쪽에 있는 DMC가 제일 좋죠. 자이. 그래서 이제 그 신길 뉴타운을 영등포 바로 밑에 있으니까 좋아해. 근데 크기가 가격이 좀 세거든. 이제 많이 올랐어. 처음에는 크기 많이 이야기했고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크기가 오르면 그 다음으로 선택하는 게 DMC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서대문구 DMC 쪽. 크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오르거든. 근데 크기도 보면은 차이하고 또 주변하고 편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크기 맞춰가지고 20평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길 뉴타운은 조금 비싸실 것 같고 DMC 옛날에 가재울 뉴타운이죠. 그 서대문구에 있는 DMC 쪽에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내가 말해도 찾기 힘들잖아. 그래서 만들어놨어. 보면 얼마 있다고 시드가 7억이면 7만, 10만, 100만, 1000만, 억 7억이잖아. 이렇게 치면 이게 서울에 7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모든 평형이 다 나오는데 20평, 22평에서 36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 서대문구 쪽에 누르면 이게 7억 이하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신축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다 신축이어야 되는데 돈은 없는데. 내가 그랬잖아. 돈은 없어도 나는 무조건 루이비통 산다니까. 2010부터 신축이에요? 예. 서대문구에 2010년 이후에 신축인데 그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 예, 없어. 그러면 이건 지워야지 뭐. 자, 없어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자. 요렇게 해보면은 여기에 이제 매물 기준으로 7억 이하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과자동 DMC 현대이네요. 이런 거 눌러보면은 자 여기 보면 여기가 DMC인데 여기 말고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 이런 거 말고 뭐 이런 거 말고 7억으로 대출 6억을 더 받으신다는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걸 모르겠네. 그냥 7억으로 현금 6, 7억 아닐까요? 그게 현금 6, 7억이면 그 6억까지 빌릴 수 있잖아. 최대한 네, 땡겨서 12억, 가야지. 12억, 13억. 12억, 13억? 그러면 12억, 13억이면 진짜 많지. 자, 신축 2010 하면 왜 2010이냐면 우리 그 베란다 확장이 옛날에 불법이었어. 근데 그게 2026년 12월에 합법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설계해가지고 그 제대로 된 확장이 반영된 평면은 2010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2010년 이후 거는 살기가 괜찮아. 그래서 2010년에 저는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서대문구 보면은 서대문구에 보면 연희동 북가자 맞네. 북가자 되게 많네. 전부 다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DMC도 좋아. 자, 여기 서대문구 네, 쳐봐요. 서대문구 쳐봐. 서대문구 한번 볼게요. 서대문구는 보면은 이게 안산이라는 게 있고 안산은 품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3호선 라인으로 발달되어 있는
이 3호선 라인, 홍제역이나 불광역 쪽으로 하는 이 라인에 있는 신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DMC 있잖아요. 여기. 요 두 개로 크게 갈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거나 요 3호선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 라인 있잖아요. 녹번역 있는데 인근까지 요 라인에 신축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서대문구 쪽이라면. 근데 이제 여기 영등포구에 여기 보면은 밑에 이쪽이면 서쪽이면 신월 뉴타운 있잖아. 여기 영등포 밑에 여기 신길. 내면 ST 신길 STO. 여기를 제일 먼저 보시더라고. 이 신풍역 생기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영등포구를 이제 눌러보면 되겠죠. 살 수 있는 게 있는지 여기 영등포구 눌러보면은 신월 뉴타운 쪽은 이미 올라버려가지고 12억으로 살 수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여기 보시면 당산동 뭐 이런 거밖에 없네요. 보라매, 신동아, 판밀리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제 책에도 사실은 이쪽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쪽 이 라인 가성비 라인, 요 3호선 라인 중에 타고 올라가면서 살 수 있는 거 녹번역까지 요쪽이 이제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방금 문의하신 분들처럼 출퇴근 중요하신 분들 중에 CBD가 센트럴이잖아요. 여기 요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광화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한 2년 살다가 돈 모아서 이제 딴 데로 점프하는 그런 마포로 용어로. 점프. 그래서 여기 마포 오르고 나면 마포 오르고 여기 경희궁자에 오르면 이 라인이 올라요. 이 라인이. 근데 왜 이쪽을 많이 넣으셨어요? 저기? 가성비 높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세권 근처에 있는 신축 이런 것들을 많이 올랐죠. 신축이 아니면 구축이라도. 한 2년 살다가 점프하기 좋은 라인이야, 이 라인이. 그리고 이제 4호선 라인도 있어. 4호선 라인도 있고, 신분당 라인도 있고. 4호선 라인은 이쪽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면. 다 미아야. 요런 라인. 북쪽, 서북 쪽은 이쪽을 많이 보시면 되고, 구축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중계동.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신분당 라인으로 보면은 신분당 라인이라는 게 여기 보면 여기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수지부터 해가지고 수지구청부터 해고 상현역까지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이제 좋고 4호선도 이제 저 아래쪽 라인 여기 뚫고 안양시청 있는데 여기 평촌 이쪽 있잖아요. 이쪽 평촌 아래쪽 평촌이 이게 4호선 라인 기준으로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는데 아래쪽 요 라인 안에 있는 거 요런 거 사시면 좋습니다. 아마 생각하시는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가 있을 거야. 그 책에다 다 넣어놨어. 괜찮은 데만 뽑아갖고 부록으로. 부록으로? 예. 그러면 반드시 초판을 사야 된다. 너무 약장수 같나? 약정서 같다. 아무튼 뭐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4개 라인이 가성비가 있을 거고 이게 애기 어리거나 없거나 하고 이제 막 결혼하셔가지고 열심히 갑자기 이제 현금으로만 좋아진 거죠. 둘이서 결혼했으니까 맞벌이 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주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오피스텔은 언제 오르나요?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다 오르고 나면 오르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한참 2024년 이럴 때 투자 유행하던 데가 있지 않아요? 네, 분양권 막 가서 사고 막 그러니까 피 막 붙고. 오피스텔도 이제 결국에는 주택이 많이 오르면 주택의 대체제로 이제 하나 더 해볼까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피스텔도 강남역이나 이제 수요가 많은 데는 시세가 오르기도 하는데 월세를 받을 건지 시세 차익을 노릴 건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 사실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크진 않거든. 그러니까 오피스텔부터 살 이유가 없고 아파트부터 사고 그래도 돈이 나오면 나중에 생각은 해봐도 돼. 생각은. 근데 2024년 5년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제 강남 쪽만 오르고 퍼지고 있는데 그 시기에 오피스텔을 미리 가서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중에 보면 이런다. 이제 가격이 본격적으로 2010년대에도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서울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2017년, 18년 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결혼해야 되는데 또는 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문의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사놓으면 이제 이 상승분,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자꾸 왜 기회비용 이야기를 하냐면 1억 오르고 2억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 되는 거죠. 그 부자가 예전에는 어쩌면 후랭이님이 30년 전이었으면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을 수도 있어. 돈도 제일 많이 벌 수 있어. 그때는 뭐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뭐냐면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 그냥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벌어야 내가 부자인 거야. 내가 1억을 번다고 부자가 아니라 다른 애들 전부 2억 벌면 나는 가난한 거야. 상대적인 거잖아. 걔가 1억을 벌면 나는 1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이야기는 반대로 돌리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해야 된다는 거지. 부동산이 인기 있는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 부동산은. 그런 것처럼 집을 고를 때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혼부부라든지 뭐 아기 어리신 분들은 점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 아직 아기가 어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 번 이사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년 구간으로 잘라가지고 체리 피킹만 하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당장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오를 때가 어딘가 이런 것만 생각해서 딱 들어갔다가 딱 자르고 나오고 딱 자르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자꾸 쌓이면 그게 나중에 큰 차이로 벌어지는 거거든. 처음에 사가지고 2년 만에 뭐 5천만 원 올라도 그 뭐 하락론자 대리하고 다른 차이가 거의 티가 안 나. 오히려 걔가 주식해가지고 더 벌었다고 까불고 다닐 수도 있어. 근데 이게 2년이 되고 4년이 되고 6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러면 차이가 점점 벌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런 라인들을 설명드린 건 뭐냐면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신축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거냐 아니면 그런 데라도 신축이 아니라도 그런 데 들어가갖고 당장 다음에 오를 것만 차이다면서 2년 다닐 건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후자 2년마다 다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들어가면 2년마다 옮겨 다녀야 되니까 대출을 받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남편이 그랜저 제네시스 살라 그러다가 아반떼를 사겠죠. 아끼겠죠. 그리고 내가 둘이서 500을 벌면 일단 이자 200을 떼고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살라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껴 쓰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2년 뒤에 이사를 가야 되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디 가야 될지 또 공부하고 찾아다니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자기는 10년 동안 열심히 아끼고 돈 모으고 부동산 공부하고 재테크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서 10년이 지난 거랑 그냥 정부가 집값은 비싼 거고 정부가 잡아주겠지 이러고 10년 지난 거랑 차이가 반드시 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그렇게 한 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이게 나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슈퍼사이클 vs 코스피 5천 고민되겠다. 그치. 근데 그게 아파트는 장작볼 같은 느낌이고 코스피는 가스볼 같은 느낌이야. 확 오르는데 쑥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뭐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냥 뭐 미수 몰빵으로 해갖고 곱하기 3 해가지고 그냥 주담대 받아갖고 이런 거 막 주식 담보대출이에요. 한번 곱하기 3까지 될걸? 그래갖고 하루에 30%만 튀기면 100%야.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저 주담대 써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 살 떨리더라고요. 나도 곱하기 2 옛날에 많이 해봤어. 이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억 가지고 시작하고 10억 모았다는 사람들이 금방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하락 한 2번 맞잖아? 맨날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니까 2번 맞잖아. 그러면 10억 있던 게 다시 없어졌다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반대 매매 돼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돈 빌려 다니고 이런 애들 많아지죠, 갑자기. 그래서 이게 출렁임이 많으니까 문제인데 내가 뭐 1억을 1,000만 원 넣어가지고 마통으로 이제 보통 이제 5천만 원 땡겨서 그걸로 해보니까 재밌어. 괜찮아. 주식 방송이라든지 채팅방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만 해. 야, 내가 이 주식 있잖아. 주담대 받아가지고 곱하기 3. 이렇게 5천만 원을 1억 5천으로 레버리지 해갖고 30% 뜨니까 우와, 이게 원금이 벌써 2배가 됐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만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거 가만히 보고 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5천 원이 1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금 5천 원을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단어 1억을 다시 해가지고 또 곱하기 3을 해.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한 번은 호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고 앞으로 이제 괜찮을 주식을 찾아가지고 우량주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그래도 금리 사이클 한 2, 3년은 가겠지? 2, 3년 묻어놓고 쭉 수익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엔비디아? 10배 올랐다고? 100배 올랐다고? 그거는 옛날에 사가지고 안 팔고 계속 엔비디아의 미래를 계속 흔들려도 계속 참고 있었던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다 단태하지 않나? 아니 한 10년 갖고 있어가지고 1000배 올랐던 사람들 들어는 봤겠지. 당신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막 전 재산을 거기다 막 몰빵할 정도로 용기 있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은 포트폴리오라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코인 잘하면 자산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나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이주비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이주비가 이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가 아니면 그러니까 무주택이나 1주택은 나오고 그 외에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가가 좀 떨어진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관심이 많으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 관리처분 인가한 거 그런 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똑같은 컨셉으로 적은 돈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이 될 거 초기 재건축을 사면 돼요. 초기 재개발 말고.
후기 재건축이요? 예, 그 분당 같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분당은 재건축이 안 돼도 올라요. 아니 그 선도지구 탈락하면은 엄청 많이 빠질 거라고 하신 분이잖아. 있었죠. 있었죠. 뭐 확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어갖고 확 빠질 거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때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왜 안 빠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뭐 이주가 어떠고 뭐 이런 이야기 많지만 선도지구 지정된 이후에 분당 아파트가 그러면 아파트 재건축도 안 됐는데 떨어졌어요? 올랐죠? 그리고 경기도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도 상위에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자, 땅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입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재개발 재건축은 뚜껑을 바꾸는 거예요. 오래돼 있는 뚜껑을 새 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상품성이 좋아지잖아. 그 상품성이 좋아지는 거에 따른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안전마진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인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초과 수익이 나는 거죠. 다른 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나는 거죠. 대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개발 이익이고 그런 거잖아요. 개발함으로 생기는 이익. 개발 이익이 있으니까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개발을 한다는 게 재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개발이 큰 데는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살면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구축이잖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당에 선도지구가 안 됐더라도 작은 거라도 그 첫 볼록은 비싸니까 그 다음 볼록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평촌도 괜찮다. 그러면 평촌에 가고 아까 남쪽에 얘기했잖아. 남쪽에 평촌에 보면은 평촌은 아직도 싸. 뭐 선도지구 지정된 데도 싸. 그런 데나 뭐 평촌은 딱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다 좋지만 남쪽은 다 좋지만 그 선도지구 지정된 꿈마을이라든가 뭐 항상 좋은 향촌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목련 이런데 세 군데 먼저 둘러보시고 괜찮은 거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가 좋으니까 집만 오래됐지 인프라가 좋으니까 집 인테리어 해가지고 살면서 애기들 키우다 보면 많이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많이 바쁜 거 싫다 그러면 그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선수고 공부 진짜 많이 했어. 그러면 딱지를 하면 돼요. 입주권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출이 막히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돈 많이 안 벌고 신혼부부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돈은 많이 안 벌고 실거주 해야 될 집이 필요한데 당장 재개발 재건축 딱지는 뭐 뒤집어 쓰고 찾을 수가 없잖아. 그게 입주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놓고 월세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있다 그러면 초과 수익을 번듯이 줄 건데 그 보통 잘 안 그러잖아. 자기는 월세 살면서 딱지 사놓고 이러진 않잖아. 진짜 공격적인 거다.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장기적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입지 좋은 곳에 사서 살다가 보면 거기도 초과 수익이 날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아까 뭐 분당이나 평촌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삼본도 있고, 일산도 있고, 부천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오겠지. 분양가가 낮으니까 분담금이 많이 나오겠지. 이제 그 세 군데보다는 먼저 일단 분당 보고, 제일 좋은 것부터 봐야 되잖아요. 분당 보고. 분당 안 되면 평촌 보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분당도 보니까 주간 상승률이 1% 넘었다가, 그리고 호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좀 많이 주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 좋은 게 의외의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평촌 가가지고 돌아다니면 되죠. 그런 컨셉으로 하시라. 근데 이제 나도 많이 해봤고, 뭐 이렇게 현금도 좀 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주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4, 5년 되면 무조건 입주하니까. 뭐 시세 차익이 꽤 클 거다. 이런 거지. 대출 규제가 나왔고, 서울은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호가도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하락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하락이 와도 그 깊은 하락이 오지 않을 거다.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짧으면 3달, 뭐 길면 6개월 안에 다시 그 상승으로 돌아설 거고 더 문제는 앞으로 이제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고 물량이 진짜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이제 내년에 온다라고 보면 저는 지금은 뭐 우량 부동산을 취득할 때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주식이나 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호가 조정도 되고 조건도 조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하고요. 입지 좋은 우량 지역에 먼저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면 아마 또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추세선 보셨죠? 하한선 올라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여기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나올 때마다 변동되는 사항이 있거나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으면 또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후대인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슈퍼챗도 많이 싸주시고 이 컨텐츠를 위해서 그래 주시면 더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하반기 KPI가 있습니다. 망고쌤 부육남 보내기. 자꾸 네가 그러니까 안 부르는 거잖아. 책도 나왔는데 이제 부육남 보고 있나? 한번 이제 부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